한국원자력의학원 홍보실장 홍창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점심시간 내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상현 원장님 말씀대로 역사라는 게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 과거를 위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거더라고요. 이 저희가 정리한 이번 기회에 정리한 이 역사가 저희 한국원자력의학원 그리고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의 미래를 밝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플래카드랑 여기 슬라이드, 첫 슬라이드에 걸려 있습니다. 60주년 그 의미와 의의는 뭐냐? 대한민국 원자력의 역사에 있어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대한민국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의 상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09년에 제가 원자력병원에 처음 발령받았는데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국원자력의학원이었는데 원자력의학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딱히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원자력의학은 무엇이다? 없으시죠? 원자력병원이 왜 대한민국 최초의 암 전문 병원이냐? 그것도 사실 저희 부끄러운 얘기지만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고민을 이번에 60주년 하면서 이제 사설을 써야 되니까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원자력의학이 뭐다? 한 줄, 정의라는 건 한 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좀 안 돼요. 그리고 그럼 원자력의학이 핵의학과 뭔 차이냐?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까 원장님도 뭐 핵의학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토믹은 뉴클리어거든요. 핵의학은 뉴클리어 메디슨이니까 사실은 핵의학에 대응되는 단어는 원자의학입니다. 그리고 대한핵의학회 그 연사를 보면 70년대까지는 핵의학학회에서 원자의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원자력의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라는 말을 저도 이제 사서 처음 작업하면서 블로그에 원자력 에너지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역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원자력은 에너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걸 정확하게 생각 안 하면 원자력? 근데 그러니까 역전압과 똑같은 단어가 됩니다.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원자력 병원은 뭐 하는 병원이냐? 혹시 아시나요? 지직거리네. 무엇을 하는 병원인가? 저도 이제 근무를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묻습니다. 이런 게 떠오르죠. 핵항모, 핵잠수함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에너지 공급 없이 수개월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원자력병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병원 옆에 원자로가 있냐고. 그래서 뭐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 없이 몇 개월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 원자력병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도 원자력병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뭘 하는 병원이냐고 물었었습니다. 예전 이거 50년 사이에 나온 얘기인데요. 원자력병원의 유경신 간호부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같이 오찬을 하는데 간호부장님한테 물었답니다. 어떤 환자를 다루는 병원이냐. 원자력병원 하면은 암병원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원자력병원 하는데 그냥 암을 치료하는 병원이라고 경험적으로 아니까 암병원이라고 그러지 원자력병원의 이름만으로 암병원이라고 떠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한테조차요. 그래서 간호부장님이 이렇게 깔끔하게 대답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원자력병원은 전국 암 환자의 10%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우리나라 유일한 암 전문 방사선의학 전문 병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원자력 병원이 뭐다? 그래도 암 전문 병원이다 할 수 있지만 원자력과 딱 매칭이 돼서 설명되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 시작하고 살짝 까먹고 있다가요. 이제 이 의미를 좀 찾아야겠다 계기가 생겼습니다. 원자력 병원 하면은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뉴클레어 에너지 호스피탈입니다. 그렇죠? 뉴클레어 에너지 호스피탈. 원자력 의학하면 뉴클리어 메디슨이 아니라 뉴클리어 에너지 메디슨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이 의미가 뭐냐를 좀 정확하게 60주년인데 좀 정확하게 찾아서 대외적으로 좀 알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계기가 된 게 작년에 제가 이런 책을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되게 스테디셀러인데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길 권합니다. 이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인데요. 온 가족, 본인 포함해서 온 가족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돼서 모든 가족이 죽습니다. 이 사람만 살아남는데 자기가 그 경험을 독일어로 50년대 초반에 출판을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 막 센세이션하고 지금 스테디셀러로 계속 팔리고 있는데요. 내가 왜 사는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정신과에서 그래서 로봇 세라피라는 거를 창시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거를 제가 읽고 나서 10년 넘게 근무한 병원에서 이제 홍보실이라는 직책을 맡았는데 병원의 타이틀을 이렇게 설명을 못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딱딱한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달에 있었던 램판 미팅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7자 WHO 램판 미팅을 저희 의학원에서 개최를 했는데 총회를 저희가 주관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빼고 거의 처음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방사선 비상진료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요. 굳이 이분들이 총회 끝나고 자기들 뭐 서울 투어 다녀도 되는데 굳이 원자력학원 탐방을 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버스 대절해서 점심은 그냥 버스 안에서 도시락으로 때우면서 저희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에 이런 시설들을 다 견학하고 투어하고 막 사진도 찍고 막 심지어는 막 이렇게 셀카 무슨 케이팝 공연장에 온 것도 아닌데 막 왜 이러셨을까요? 왜 이러셨을까요? 저는 좀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이걸 아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K방사선학 저희가 이제 카드뉴스로도 하고 유튜브로도 올렸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된 유일한 나라라는 건 다들 아시죠? 사실 방사선학 특히 원자력이라는 거는 80년 전에 최신 과학기술이었습니다. 그거를 원조 받는 나라다가 이제는 공유하는 나라로 제공해주는 나라로 바뀌었고요. 그 핵심에 원자력을 전파해주는 개도국에 전파해주는 핵심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된 여러 이벤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2017년 8월에 저희가 WHO 콜래보레이팅 센터로 지정이 됐었고요. 또 그 한 해 전에는 IAEA와 캐퍼시티 빌딩 센터 이렇게 협약을 맺었고요. 그때 의학원장님 최창원 원장님 이렇게 IAEA 방문하셔서 같이 이렇게 교환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기관 방문을 하는데 또 저희 기관의 그래서 역사를 좀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1시 좀 넘어서 했거든요. 이분들 점심 먹고 시차도 있고 되게 졸릴 텐데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 분도 안 졸고 재밌게 들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카메라로도 찍고 그래서 역시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때의 발표를 기반으로 좀 더 확장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총회에서 저희 의학원장님께서 프랑스랑 미국의 경쟁자들을 제끼고 램판 레코니션 어워드를 수상하셨습니다. 잘 모르셨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 행사를 치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방사선의학의 중심, 원자력의학원의 비전 2020이었습니다. 이게 2010년에 저희가 동남권이 개원하는 그 해에 혁신적 암 치료를 선도하는 세계 방사선 의학의 중심으로 거듭나겠다. 13년 전에 선포를 했습니다. 2020년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미뤄진 거죠. 그래갖고 올해 2023년에 진정으로 이제 세계 방사선 의학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 행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그 연설은 아시죠? Atoms for Peace 스피치 굉장히 유명하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전 세계적인 기구를 만들자 해서 IAEA 창설을 주창을 합니다. 이거는 어느 거랑 매칭이 됐냐면 지금 챗 GPT로 AI 얘기가 나올 때 IAEA를 뭐 비슷한 기구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런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조절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957년 7월에 결국 IAEA가 창설이 됩니다. 그 계기가 된 건 다들 아시죠? 제3의 불인 원자력이라는 게 38년에 처음 발견되고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오펜하이머 보신 분들 반쯤 다들 손을 들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안 보신 분들 그럼 반 정도 보셨다고 생각. 저는 사실 영화는 못 보고 이 책을 읽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원자력이라는 최신 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벨상 수상자 수십 명이 로스알라모스에 모여서 개발을 합니다. 정말 단기간에 개발을 하는데 그 결과물이 뭐였나요? 원자 폭탄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을 죽게 하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인류를 위해서 쓰였다기보다는 인류를 망하게 할 만큼의 파괴적인 무기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연설 중에 하나가 이 오바마의 히로시마 스피치인데요. 이게 또 명연설이라고 보이는데 첫 단락에 이런 말을 합니다. Death fell from the sky and the world was changed.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가 태양을 만들어낸 거죠. 태양을 머리맡에 딱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순식간에 10수만의 무고한 인명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연설에 보면 사우전드 오브 코리안이라고 그러는데 대략 히로시마의 희생자의 10%가 한국인이라고 저기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수천이 아니라 만에서 2만 사이다, 대략 15,000 정도다 얘기를 했는데 그냥 연설문에서 그냥 사우전드라고 나오는데 어쨌건 무고한 많은 한국인들 또한 히로시마에서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슈테판 슈바이크라고 그 오스트리아 유명한 작가인데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전체로서 지금보다 더 악마처럼 행동한 적은 없었고 지금처럼 하느님과 가까운 일을 이룩한 적도 없었다.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개발되면서 정말 나쁘게 행동하고 싶으면 정말 악마처럼 되고 좋게 행동하면 신처럼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연설도 혹시 안 들어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찾으실 수 있는데요. 팀 쿡이 MIT 졸업연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술이 인문학이랑 함께 시너지를 낼 때 인류를 이롭게 한다. 인문학과 같이 가지 않으면 인류를 오히려 해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핵심적인 영화가 다들 아시죠? 테크놀로지 위다웃 휴머니티스는 터미네이션 오브 휴머니티가 될 수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처음에 80년대 터미네이터 영화 보신 분들 또 다 안 들으실래요? 이거 손 들면 세대 차이 난다고. 근데 첫 장면이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놀이터에서 애들이 놀고 있잖아요. 그네 타고 하는데 이 기계가 원자폭탄을 사람 사는데 떨어뜨리죠. 도시가 쫙. 그래서 그네 타는 아이들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히로시마에 갔을 때 2월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피폭지에서 500, 700m가 떨어져 있는 계단에 사람 흔적만 남아있어요. 원폭이 떨어졌을 때 그냥 사라진 겁니다. 녹아서. 실제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영화지만 그 수십 년 전에 실제로 이 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테크놀로지 without humanities. 그리고 그게 그냥 과거형이냐?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아까 인공지능도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챗 GPT를 경고합니다. AI가 원자폭탄처럼 위험할 수 있다. 인문학과 같이 인공지능이 가지 않으면 인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IAEA 같은 국제기구를 해서 이걸 평화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홍보실에서 만든 멋진 포스터인데요. 그래서 60년 전에 이 땅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운영을 위해서 과학과 의학이 만난 그게 바로 원자력병원의 탄생이 됩니다. 당시의 최신 과학기술이 원자력이었고요. 의학은 뭔가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인류와 함께 했던 그 학문이 의학, 법학, 신학,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비엔나에 있을 때 어디 뭐 수도원 이런 데 가면 의학, 신학, 법학, 철학 관련된 항상 벽화가 없어요. 인문학이죠. 그 중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구하는 학문은 뭔가요? 의학입니다. 법학은 사형을 시킬 수는 있어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죠. 그래서 인문학인 정수인 의학과 최신 과학기술인 원자력이 만난 곳이 바로 원자력 병원이다. 괜찮으신가요? 설명 많이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기정통부 장관님께서도 이렇게 축사를 쓰셨습니다. 원자력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뿌리이며 한국 원자력의학원은 원자력 평화적 이용의 상징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셨고요. 최근에 미스 아메리카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원자력공학 전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빠가 암 환자인데 우리 아빠를 암에서 구한 것도 원자력이다. 원자력과 의학이 만났을 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 메시지가 60주년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 땅에 정말로 어떻게 원자력 기술이 도입됐는지 그 뿌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에 그러니까 아이젠하워의 53년 연설과 IAEA가 57년에 생기는데 딱 정확히 중간 55년에 당시 서울대학교 부총장이었던 윤일선 박사라는 분이 암과 원자력 연구라는 글을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 이렇게 투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 투고하게 된 계기를 이제부터 설명드리는데요. 원자력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게 된 그 시작은 1955년 7월에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뭐 되게 말이 깁니다. 그리고 이건 가조인이었습니다. 정식 협정은 좀 늦게 체결이 되는데요. 그게 발표가 나니까 박익수 교수라는 분이 동아일보에 어마어마하게 긴 글을 기고합니다. 원자력 협정에 대한 소견. 막 긴데요.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시 지성의 대표기관이었던,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총괄했던 학술원에서 이 원자력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지금 마치 인공지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듯이 학술원에서 좀 정리된 입장을 보여달라. 이거를 신문지상에 투고를 한 거죠. 그럼 박익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분인데 이제 도서실에서 이것저것 찾다가 한국 원자력 창업사라는 한 700페이지짜리 책을 저걸 한 3권 정도 쓰셨습니다. 역사를 막 기술하셨고요. 근데 이분 책에도 나오지만 1955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원자력 당시에 인공지능 기술 같았던 그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계기였고 그게 우리나라 당시 최빈국이었죠. 전 세계에서 이티오피아보다 가난한 나라를 과학기술에 입문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게 된 겁니다. 이분은 그 과학기술 쪽이시고요. 의사는 아니신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핵의학 제가 50년사를 막 뒤지다가 뒤에 사진에서 했는데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 의학적 교육 그런 프로그램에 이분이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아까 암과 원자력 연구라는 글을 쓴 윤일선 박사님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당시 학술원 회장이 누구였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과 원자력 연구라는 글을 쓴 윤일선 박사입니다. 근데 그 글을 또 어디에 두고 있냐? 암과 원자력 이렇게 해서 새벽이라는 잡지에 두고 합니다. 새벽이라는 잡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을 손들게 해야 되는데 다 아시나요? 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50년대 우리나라 문예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우리 막 시 외우고 하는 그 시가 실린 잡지가 새벽이에요. 누가 창간했냐? 시인 주요한이 창간한 거고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창간호는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르네상스를 위해서 이렇게 해갖고 시, 문예가 실린 잡지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문예 잡지에서 아까 한미 원자력 협정이 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인의 잡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관심을 보이니까 아예 송년 특집호에서 원자력의 세계라는 거의 반 이상을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 잔뜩 실어놨습니다. 내용을. 거기에 흥미롭게 뭐냐면은 박철재라고 초대 한국 원자력 연구소장 59년에 그 초대 소장이 되는 그 박철재 박사와 시인 주요한이 한국 원자력의 장래 이런 걸 대담집을 하고 뭐 대담을 해서 막 잔뜩 실어놓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그래서 우리가 도입을 하면 지식인들이 이게 우리나라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이런 거를 대담을 한 글이 있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과 원자력이라는 학술원 회장이 기고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2페이지짜리인데요.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어니스트 로렌스 그래서 방사성 동요서 조금 막 써 있는데 박목월 아시죠? 시인 박목월의 세종로에서 이런 글이 중간에 딱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우리는 55년에 테크놀로지 위드 휴머니티스를 벌써 문예 잡지에서 과학기술을 막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 다른 데 넘겨보다 보면요 핵분열 그래서 E는 MC 스퀘어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핵분열 에너지 원자력이잖아요. 원자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막 문예 잡지에서 잔뜩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럼 학술원을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학술원 홈페이지인데요. 54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50주년이 되는 2004년에 초대 원장인 윤일선 박사의 흉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우리 이 땅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된 게 학술원은 이 윤일선 박사가 이 창립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54년 7월에 이분이 이 개원을 하고 초대 회장을 한 건데 이분이 누구냐? 암 연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SCI 논문 발표된 게 바로 이 논문인데요. 캔서 리서치 아시죠? 논문. 지금도 임팩트 팩터 상당히 높은 캔서 리서치 저널에 대한민국 암에 대한 통계적 연구로 49년에 투고해서 퍼블리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분이 최초 타이틀을 엄청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보팀에서 동영상으로 하나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이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병리학자인 윤일선 박사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의학계 탄생을 주도했는데요. 교토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귀국 후 한국인 최초로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병리학 조교수가 되어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 연구로 한국인으로는 6번째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지요. 세브란스 의전으로 자리를 옮긴 윤 박사는 호학양성에 힘써 최초로 한국인 교수의 지도를 받은 한국인 의학 박사를 탄생시켰는데요. 조선의사협회를 창립하고 최초의 우리말 의학 잡지 조선의보 초대 편집장으로 우리나라 의학계 틀을 만드는 데 큰 활약을 했답니다. 윤일선 박사는 의과학계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은 분인데요. 무려 미국 학술지 캔서 리서치에 한국인 종양의 통계적 조사 연구 논문을 한국인 최초로 발표했답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 학문을 처음으로 세계 문헌에 등록한 쾌거이지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발족되면서 병리학 교수와 총장을 역임했고 대한병리학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을 맡았으며 대한의학협회 회장을 지냈지요.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 선출에 이어 대한암연구회를 창립하고 회장을 맡아 국내 암연구를 본격화했습니다. 1937년 윤 박사는 유럽, 북미 의학계를 시찰하기 위해 6개월간의 연구 출장을 떠납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물리학 연구실인 로렌스 연구실을 방문합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한 어네스트 로렌스와 의학을 전공한 동생 존 로렌스가 개발한 중성자 가속장치인 사이클로트론 실물을 영접하지요. 사이클로트론이 의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윤일선 박사의 선견지명은 50년이 지나 1986년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력 병원이 스웨덴에서 도입한 중성자 치료기로 암을 치료하면서 증명됐지요. 사이클로트론 도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은 당시 원자력 병원장을 맡은 윤택구 박사로서 윤일선 박사의 자제입니다. 윤일선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아인슈타인 박사를 만난 분인데요. 그 당시 유명 일간지에 실린 윤일선 박사의 소회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재직 시의 일이다. 당시 나는 록펠러 재단의 원조로 미국 각 인류대학에 대학원 교육 시찰을 한 일이 있다. 1948년 프린스턴 대학의 강의와 세미나에 참석할 당시 이곳의 물리학 연구소의 소장이 아인슈타인 박사였고 오펜하이머 박사도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이론 물리학 연구소에 방문하여 각자의 과학적 견해에 대해 논의하였고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었다. 윤일선 박사는 우리나라 기초의학 전반을 정립한 공을 인정받아 2011년도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지요. 최근 의사과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과학자는 누구인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윤일선 박사에게 이 타이틀을 드리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의학원 사이클로트론실에서는 암 환자분들의 치료를 위한 방사선동위원소 생산이 한창입니다. 의학원의 후예들은 방사선의학연구소의 상급기관인 원자력원 5대 원장이자 윤택구 5대 기관장의 아버지로서 사이클로트론의 쓰임새를 일찌감치 알아본 선견지명을 가진 분으로 윤일선 박사를 기억합니다. 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실제로 아인슈타인 박사를 만난 분이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오펜하이머 박사도 만나고 그 만나기 1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아시겠지만 오펜하이머가 그 로스앨럼스로 가기 전에는 저 로렌스랑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로렌스 박사랑 같은 데서 물리학 강의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과연 그러면 이 윤일선 박사라는 분이 우리 기관과 뭔 상관이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분을 처음에 관심을 전혀 둔 분도 아니고 50년 사이도 나오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암학회지를 제가 보면서 암학회 40년사를 보면서 이분이 되게 우리랑 관련이 있네 하면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접점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걸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은데 로렌스 입장에서는 네이처지 있죠. 지금도 네이처지 있지 않습니까? 네이처지에 이 사이클로트론이 막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분이 도서관에 뭐 그것도 하셨어요. 연대에 계실 때. 그러면서 이 저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항상 새 저널을 보고 공부하고 하던 분인데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걸 딱 보더니 아 이거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엑스레이 기계 같은 거다. 이거는 의학에 쓰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생각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37년에 로렌스 랩에 갔다 오시고 55년에 그 원자력이라는 사이클로트론에 의한 원자력이라는 원자 에너지를 가지고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글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거의 20년간 본인이 공부해서 그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 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런저런 사서들을 막 뭐 대한핵의학회도 그렇고 뭐 50년사 40년사 이런 걸 막 뒤지다가 대한암연구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연구의 개척자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한암연구의 학술원 초대 회장도 윤일선 박사고요. 대한암연구의 초대 회장도 윤일선 박사인데요. 이 암연구의 창립 취지문이 저희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면 58년에 창립 취지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암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의 하나일 뿐 아니라
점차 증가의 일로를 밟고 있는 형편에 있으나 선진 제국에서는 국가적 혹은 사회적으로 해결 극복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속수무책, 천연방관 상태이므로 이 긴급한 문제를 조직적으로 해결하여 볼 의도하에 본회의 창립에 이르렀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암을 연구하는 모임이 처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본회는 암 연구비 보조, 연구 상담,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연구소의 설치, 암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집니다. 그리고 일반 계명, 암 치료를 위한 의사제 교육, 의학 잡지 발간, 암학회의 창립. 그래서 74년에 대한암학회가 16년 뒤에 창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 암 연구기구와의 상호 연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암 연구의 목표는 이와 같은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연구소에 설치라는 게 있죠. 그리고 3년 뒤에 뭐가 생기냐? 방사성 의학연구소를 신설하겠다. 61년 11월인데요. 이게 원자력원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납니다. 그 방사성 의학연구소가 뭐냐? 원자력병원의 전신이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암 전문병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뒤에 드디어 원자력병원의 전신인 한국원자력병원 의학원의 전신인 방사선 의학을 서울대학교 강당에서는 100여 명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제5차 원자력 학술회의가 열려 분과별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 정동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방사선 의학연구실이 설치됐는데 이 연구실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각종 실험실과 연구실이 완비되어 있으며 최신형 코발트 60 원격 치료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암 치료기로서 지금까지 불치병으로 알려졌던 각종 암 치료의 선봉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짧은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63년에 방사선 치료하는 사진을 전혀 못 구했거든요. 대한뉴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60년대 요 캡처한 거를 넣고 했는데요. 1세대 코발트 치료기 사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진을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요. 원자력, 그러니까 방사선 의학연구소의 개원이 원자력계에 얼마나 중요한 이벤트였다는 걸 보여주는 게요. 트리가마크라는 최초 원자로가 59년 7월 14일 날 공릉동, 지금 원자력병원 맞은편에서 기공식을 합니다. 그리고 네모 안에 누가 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 흰머리, 그 옆에 초대 원자력원장 같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4일 동안 서울대학교 대강당, 그게 당시엔 어디 있었냐? 지금 서울의대에 있는 대학로 물리대에 4일 동안 당시에는 원자력이 과학하는 사람은 다 원자력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이 과학기술 전문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4일 동안 학회를 한 겁니다. 엄청 큰 거죠 사실. 근데 대한뉴스에서 보셨죠? 방사선의학연구소가 개원을 했어요. 11월 6일에. 그리고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똑같은 포맷으로 서울대학교 대강당에서 3일간 원자력 학술회의를 합니다. 원자력계에서 방사선의학연구소의 개원은 원자로 기공식과 같은 수준의 굉장히 큰 중요한 이벤트였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도.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방사선의학연구소가 원자력원이랑 같은 건물을 이제 쓰게 됐는데 처음에는 건물을 정동 2번지에 건물이 지어진 건 완공된 거는 9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방사선의학연구소가 언제부터 진료 개시했느냐, 저도 그랬고 대부분 병원 직원들이 개원기념일이 12월 1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7일이 개원기념일이니까 그때부터 진료를 했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11월 6일부터 진료는 시작했어요. 그리고 날짜 2개가 더 있는데 5대 원자력원장의 윤일선 박사가 부임하는 게 12월 17일이고 초대 기관장인 방사선의학연구소장 안치열 박사가 12월 19일 날 부임을 합니다. 근데 개원기념일이 언제인가요? 그거를 제가 보고 이 양반은 우리가 절대 이 기록을 누락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게 회계학 50년 사진은 62년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62년 방사선 동위원소 그 교육은 11월인가 12월에 열려요. 근데 뒤에 보시면 어떤가요? 다 반팔 입고 있죠. 겨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름에 열린 거예요. 근데 64년에는 8월에 열려요. 어디서 열리냐? 원자력원 방사선의학연구소에서 열립니다. 63년 11월에 처음 했으니까 사실은 원자력원에서는 방사선의학연구소에서는 처음 방사선 동위원소의학 개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앉아있는 분이 누군가요? 윤일선 박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병원도 병원장이 있고 의학원장님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당시에 소장님은 방사선의학연구소 소장님이 이분이거든요. 그분은 그냥 지금의 원자력 병원장 같은 거고 의학원장이 원자력 원장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의 의미를 처음 깨닫고 최근에 이런 사진 나왔는데 거의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의학원 역사에서 구한말 의병 사진 촬영지 찾았다고 막 기사가 났어요.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의 클로징에 딱 나오는 사진인데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고 어디서 찍었고 이걸 몰랐던 겁니다. 근데 마치 비슷하게 60년 만에 이 사진이 어디서 찍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뭔 역할을 했는지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배경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현판이 원자력 이렇게 해서 희미하게 보여요. 원자력 원. 그리고 이 현판이 67년에 뭐로 바뀌느냐? 과학기술처로 바뀝니다. 이 건물에 과학기술처가 들어가게 돼요. 박정희 정권 때.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보면 의자 세 분의 의자는 되게 좋은 소파죠. 그쪽 두 개의 의자는 약간 간이 의자죠. 근데 이분이 초대 기관장이신 거고 이분이 나중에 방사선 종양학 안치열 박사가 치료방사선과 초대 그 학술대회 때 좌장을 맡으시고 그 회장도 맡으시고요. 이분이 누구신지냐? 대한민국 핵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창순 박사님입니다. 원자력 방사선의학연구소가 처음 열렸을 때 방사성 동위원소 실장으로 부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 젊은 의사인 거예요. 그리고 핵심 멤버는 사실은 이분이 대빵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63년 11월에 개원을 했는데 그러다 이제 방사선 원자력으로 암 치료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막 소문이 나서 막 이제 암 환자들이 막 몰려들고요. 64년 1년간 환자를 조사해서 통계를 내서 신문지에 발표한 게 이 기사입니다. 65년 4월. 이것도 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래서 방사선의학연구소가 이번에 버스 광고하려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질문들이 그런 거예요. 일반인들이. 아니 방사선의학연구소가 병원 맞냐? 대답하실 수 있나요? 연구소잖아요. 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원자력의학원에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방사선의학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환자 진료 안 해요. 근데 왜 그럼 60년대에는 그게 병원이야? 그거를 한 칼에 설명해 줄 수 있는 기사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암 조심합시다가 헤드라인인데요. 그래서 원자력원 방사선의학연구소에서 나타난 통계. 그래서 이게 왜 그럼 그렇게 됐느냐? 제 생각엔 맥락에 왜 병원이라고 안 달고 원자력 병원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걸 안 달았냐? 아까 암 연구의 창립 취지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연구소의 설립. 그거와 뭔가 일맥상통하는 컨셉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유를 들자면 그 당시에 방사선 농학연구소 뭐 그런 방사선 관련한 연구소가 3개가 같이 설치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학연구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매칭하기 위해서 병원 이름을 안 썼다고 지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일선 박사가 67년에 과기처가 생기면서 원자력 원장에서 내려오시는데 원자력 원장 재직 시절에 만든 게 뭐냐? 이분이 원자력원 재직하면서 암 연구의 회장을 하시면서 만든 게 지금의 코리아 캔서 리서치 어소시에이션의 저널 대한암학회지를 창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서문을 쓰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분이 주도해서 대단하신 분이다. 뭐 하면은 하여튼 뭘 만들어요. 막 뭐 연구에 만들고 막 조직해서 만들고 하는 분인데,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 그래서 방사선의학 연구소에서 암 관련 논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는 그 전부터 원자력원은 59년부터 논문집이 있어요. 아까 1차 학술회의를 59년에 했지 않습니까? 학술회의하고 논문집이 나오는데 방사선의학 연구소에서도 계속 논문집을 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발트 텔레 세라피, 우리가 처음 도입한 최신 방사선 치료기거든요. 그거와
라듐 트리트먼트의 효과를 보겠다. 이런 논문이 70년에 나오는데 라듐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아니면 손을 들기 싫으신 건가요? 라듐을 발견한 게 저도 최근에 사실 알았는데 퀴리분입니다. 라듐 폴로늄을 처음 발견한 퀴리분이고요. 레디오액티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게 또 퀴리분입니다. 이거 넷플릭스 영화예요. 2019년에. 저도 그래서 한 몇 달 전에 봤는데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오펜하이머도 재밌지만 이거는 진짜로 체르노빌 사고, 히로시마 폭탄 이런 얘기들을 쫙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퀴리부인 이후에 핵 물리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아인슈타인의 2는 MC 스퀘어,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 이렇게 연결되면서 핵 물리학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사실 원자력이라는 그 최신 기술이 개발이 되게 되고 제가 보기엔 그 효시는 뭐 렌트겐도 있지만 거의 퀴리부인이 거의 효시인 거 핵물리가 발전하게 된 그리고 원자력원 논문집에 저희가 또 중요하게 발표한 하나의 논문이 뭐냐면은 국내 원폭 비폭자에 대한 의학적 관찰 및 조사. 국내 원폭 비폭자를 처음으로 조사한 기관이 저희 기관입니다. 원자력의학원 전신인 방사선학연구소. 이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일본 제가 히로시마 6월에 갔다 왔는데 거기 그 통역해 주시는 분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는데 제가 그 기사를 하나 보내드렸더니 처음에 못 믿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 일본 책을 막 보시더니 진짜 맞네요 하면서 여기 한자 보시나요? 한국 원자력원 방사선의학 연구소 이렇게 써있죠. 방사선의학 연구소가 63년에 개원하는데 64년에 8월에 아까 동료원서 교육도 하면서 히로시마에서 가서 한국인들 피폭자 있냐 찾은 겁니다. 그랬더니 히로시마에 100몇십 명, 나가사키에 30몇 명 있다고 처음 발견한 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치바 준코라는 분인데요. 한국 원폭 피폭자에 대해서 되게 도움을 많이 주신 정말 일본의 지식인이신데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65년에 한일 협정이 체결되거든요. 한일 협정이 체결된 후에 돈을 받으면서 그 돈의 일부가 원폭 피폭자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피해국이니까. 그리고 한국원자력원이랑 적십자사랑 공동으로 연구해서 막 원폭병 환자들을 찾아서 이 일간지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한번 실립니다. 그게 69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에는 그 논문화에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던 어떻게 보면 저희 기관의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 이게 2003년에 출판된 책인데 번역본을 절판되어 있어서 중고로 어렵게 구려해서 열심히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했더니 한국의 히로시마가 합천인데요. 이 한국인 피폭자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더라고요. 핵시대의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죽어가는 비통한 집단이다. 이렇게 쓰셨고요. 피폭자분의 한 분은. 사실 일본은 가해국이면서 피해국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진짜 억울한 게 피해국이면서 피해국입니다. 피해자이고요. 엄청 억울한 역사인데 그러고 나서 2012년에 그 통역해주신 분이 논문을 하나 또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저희가 처음에 시도했던 저희가 최초로 조사한 그것과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The Previous Research of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and the Problem to be Solved. 2012년에도 아직 피폭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근데 이 저자가 신형근이고요. 어디서 썼냐 보이시죠? 히로시마 유니버시티에서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제 개요를 해서 이제 어떻게 시작됐고 65년에 한일원 협정부터 이제 제대로 조사가 됐다 이렇게 개요가 나오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피폭자 2세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 협회 회장을 17년을 지내셨다는데 굉장히 가난하셨대요. 굉장히 가난하고 한데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피폭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나서서 회장을 맡고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정말 크면서 아버지의 그 한을 보고 자기가 대를 이어서 그걸 하겠다 이렇게 외교관이 돼서 히로시마 총영사까지 부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글을 보고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임할 때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부친으로부터 돈과 살의 사욕을 위하지 말고 인류와 대의를 위해 살아가라는 교육을 받았다. 히로시마는 부친이 일생을 바쳐 한일 친선에 힘을 쏟았던 곳인 만큼 부친의 의지를 이어서 한일 평화 확대에 노력하고 싶다. 이게 2012년 얘기고요. 진짜로 부임하셔서 그래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분들을 도운 분들, 일본인들을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이렇게 기사도 몇 개 난 게 있습니다. 근데 원폭병, 아까 원폭병이라는 단어 처음 들으시죠? 사실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원폭병이 그냥 과거의 역사냐?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대 들어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 실험은 금지됐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방사선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하는 나라가 있죠. 다 아시죠? 우리나라니까 핵 터지는데 되게 가까이 있어요. 일본에서 한번 터졌고, 뭐 후쿠시마 사고도 났고, 그 다음에 또 북한에서는 지금 사실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을 거고. 근데 이분들은 원폭병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귀신병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기관이랑 함께 이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과거의 역사냐? 제가 이번 램판 행사에서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미국과 유럽 핵 선진국들은 근데 이런 대비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핵이 테러든 어쨌건 뭐 원자력 발전소든 사고가 났을 때 대비를 안 하면 재앙이 되거든요.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테러리스트가 원폭을 터뜨렸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되느냐. 그래서 어세스먼트를 다 하고 있고요. 어떻게 대피해야 되고 막 이런 시나리오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이 될 수 있다. 아까 터미네이터 얘기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대비해야 되고 동남권도 방사선 비상진료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계신 분들도 해서 이 역사를 보시고 아, 원폭병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실제 현재 북한에서는 원폭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너무 방대해서요. 60년 뭐 자세히 씻지 못하고 한 두세 페이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70년 최초의 원폭 피해자에 관한 우리나라 논문과 히로시마 논문인데 이게 일본어로 쌓인 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아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논문 표지만 우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관심 있어서 보시면 찾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거의 발표가 끝나가는데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발표를 요약하자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창설하자 건의를 하시고요. 그 목표는 뭐냐? For the benefit of all mankind. humanity를 위해서 인류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원자력이라는 최신 과학 기술을 이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10년 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원자력 병원의 전신인 방사선화학연구소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아까 미스 아메리카가 얘기했듯이 캔서 트리트먼트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과 원자력 연구로부터 시작된 원자력을 이용해서 암 치료를 하겠다가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번에 새로 발견한 역사 중에 하나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원자력 의학이 뭐냐? 원자력 병원이 뭐냐? 뉴클리어 에너지 호스피탈, 뉴클리어 에너지 메디슨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60년 전에 최신 과학 기술인 원자력과 인문학의 정수인 의학이 60년 전에 만나서 탄생한 것이 방사선의학연구소고 그게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전신이고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의 전신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원자력의학이 대체 뭐예요? 하면 이제 좀 쉽게 이 역사적인 맥락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 저기 동남권 홍보식도 원하시면 저희가 외벽에 저희 붙여놨는데요. 과학과 의학의 만남이다. 테크놀로지 위드 휴머니티스입니다. 그 팀 쿡이 얘기했듯이 인문학이 없이 과학기술만 발전하면
원자 폭탄 같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인문학과 함께 가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의학과와 만난 곳이 바로 원자력 의학원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상위 기관이었던 게 사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거든요. 59년에 탄생했는데 그리고 원자력연구소가 생기고 근데 그 60년사를 봐도 이 내용은 없습니다. 모릅니다. 한국에 원자력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박익수 교수의 책을 보고 거기서부터 막 찾아 들어가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원자력원이 생기고 방사선학연구소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과기처가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사실 과학기술부도 모르는 얘기고 그래서 나름 뜻깊은 스토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